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영업이익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43조 6,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4분기 전체 매출은 93조 8천억 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두고 구체적인 양산 계획과 공급 물량 전망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43조 6,011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 4분기 전체 매출은 93조 8천억 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모 여부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돈을 맡기면서 무려 수익금 40%를 나눠주겠다고 한 점,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음되는 걸 염려했다는 점 등을 보면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돈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공범이 되려면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넘는 기간 이뤄진 3,127회의 거래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지 않고 시기별로 나눠 판단하면서 일부는 이미 공소시 후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직접 연결된 거래는 공소시효가 중단됐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김 씨의 주가 조작 방조를 변론으로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여론조사가 전속적으로 제공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배포했다고 봤습니다. 명 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같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특검은 앞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통일교로부터 김 씨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은 건 범행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김건희 씨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물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모두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건 그라프 목걸이였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받아온 김 씨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김 씨가 통일교의 아프리카 사업 등 현안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압수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22년 4월에 김 씨가 받은 샤넬 가방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후에 받은 다른 샤넬 가방과 달리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대가성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지적하며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에 맞는 처신과 높은 청렴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특검 구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미리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의 시작은 라틴어 문구였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생소한 라틴어 법원을 언급했는데요.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뜻인데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의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우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형무 등급, 추물 이 불량, 다소 생소한 단어죠. 형무 등급은 처벌에 있어 신분이나 귀천의 차별이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으로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추물 이 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두 말 모두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말로 재판장은 모든 혐의를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법원으로 구형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예고한 우인성 부장판사. 반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지위를 악용해 본인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고사성어도 인용했는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입니다. 재판을 시작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며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던 재판부. 결과적으로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은 9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리와 상식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특검팀은 당황한 듯 아무런 입장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근거로 든 모든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역시 징역 1년 8개월 양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씨 변호인단은 애초 구형량이 과도했다며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죄는 당연하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 역시 영부인 지위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 변호인단 일부는 재판부 무죄 판단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물론 김 씨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항소할 가능성이 커 조만간 시작될 2심에서도 중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9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첫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너무 자신했던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한 만큼 당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특검 수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없는데도 특검이 전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 혐의가 거론됐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비적 공소 사실을 통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심 재판부조차 판결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정치권을 달궜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명태균 씨 입에 특검 수사가 휘둘렸다는 비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진행된 김건희 씨 선고는 특검이 3차례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과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등 다른 혐의 재판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를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했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등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같은 재판부가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증거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수수했다고 판단한 금품 가액은 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수서를 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귀금속 3종부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유한 화백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인데 비슷한 구조를 띠는 통일교 청탁 의혹 결과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김 씨에게 그림을 주고 공직 자리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같은 범죄 사실을 공유하는 만큼 향후 김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서 통일교에서 받은 목걸이와 샤넬백 1개의 청탁 대가성이 인정된 가운데 이를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등 모두 1년 2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열린 김건희 씨 선고에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하나와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만큼 해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해 횡령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없앤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넘어섰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된 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열린 권성동 의원 재판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요청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 누구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의 증거가 명확한데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1심 판결은 법리와 사실 판단 모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윤덕 장관님 그리고 김익탁 차관님 그리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5 대책 이후에는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데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긴다는 안심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과제를 포함해서 주택 공급 방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윤덕 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이번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정혜, 우리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님, 또 천준호 수석 부대표님, 또 박상혁 의원님, 정태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LH의 특별본부도 출범해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입니다. 또한 정책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는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길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장관은 5년 동안 135만 호 착공 목표를 다시 언급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공급 물량은 추가로 계속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상했던 법조인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한 30% 정도에 되는 혐의가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1년 8개월이라는 실질적으로 이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의 20%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형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부터 보면 사실 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이라든지 당시에 전주로 그 지목이 됐었던 손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는 왜 무죄가 나온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역할 자체가 이 시세 조종이라는 주가 조작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돈을 대는 소위 전주의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에서는 한 차례 불기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 특검이 도입됐고 특검에서는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록이라든지 공범과 수익 배분에 관해 대화하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가담한 인물로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재판부에서는 이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까지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자신의 계좌를 이 시세 조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제공했던 이 손모 씨라는 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모 씨도 동일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심에서는 검찰에서 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무죄가 났고요. 2심에 가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를 넣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계좌를 제공했고 돈을 댄 이 전주에 대해서는 방조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소 아쉬운 것은 특검이 처음부터 이 손모 씨에 대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동정범으로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혹여나 재판부가 공동정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방조범으로도 판단될 수 있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 전부 무죄가 나는 이러한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진관 판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그 판단을 내릴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번에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 쪽으로도 기소를 하라라는 식의 어떤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주체는
지금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특검입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마다 그 진행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송 지휘 스타일이. 그래서 판사가 직권을 발동해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 어떠냐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 함은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의 입증 책임을 지는 건 검사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는 판단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특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조금 전에 리포트로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아마 유죄를 너무 확신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패인에 대해서 좀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공소시효 판단했던 부분도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그 여러 시기를 직접 나열을 하면서 이 어느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제 끝났고 어떤 부분은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일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완성됐다, 면소가 나왔던 것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범죄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특검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이른바 포괄일제로 봐서 2010년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위로 해서 1년의 행위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 종기 기준으로 봐야 돼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왜냐하면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시기마다 그 범위라든지 1년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 범행에 대해서는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요구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런데 사실 그 블랙펄 측의 일방적인 블록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의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특검에서는 2심 과정 중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방조를 넣지만 그럼에도 주의적 공소 사실인 공동정범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재판부에서 공동정범까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내세웠던 첫 번째 이유는 주가 조직 세력들의 진술을 보면 그 누구도 김건희 씨에게 이것이 시세 조정이다, 주가 조작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준 사람의 진술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 하에 일종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담당했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고요. 말씀 주신 블록딜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인돼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공범이었다면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등의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그 공천을 해줬다라는 혐의인데 재판부의 판단에 보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내지는 염가 여론조사가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그간 수많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것도 있고 무죄가 선고된 것도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자의 전속적 이익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어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판례에서 동일한 쟁점을 짚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 피고인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 명태균 씨와 어떠한 계약이 없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전속적 이익으로서 이러한 여론조사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였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 당사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오던 그런 명태균 씨 영업 방법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해당 여론조사가 반드시 이 피고인 부부를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일종의 영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만 이익이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게도 그런 여론조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제공했다면 전속적 이익이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A라는 후보가 여론조사 업체에 나한테 유리하게 조작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만들어줘라라고 요구를 하고 무상으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선거에 활용하는 이런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비판이 가장 많이 몰린 부분은 그 계약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관련 지시를 받은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비판의 요지는 누가 뇌물을 주는데 계약서를 쓰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는 부분은 이 해당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만 전속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취지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 중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계약 부분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죠. 만약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비용 등이 계약서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이체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유무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 내지는 뭐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제 재판부뿐만 아니라 전속적 이익의 향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판례 또한 피고인 그러니까 의뢰자가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어떠한 시행 방법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적적 지시 이런 부분들은 이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의 수많은 판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적이다,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만약 정말로 확언을 했다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겠나라는 식의 그런 이제 취지의 판결도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약속이 있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던데 정말로 약속이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검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기소 취지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무엇이냐. 특검이 생각했을 땐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밀어주기로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그 육성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김영선이 좀 이게 밀어주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육성이 있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을 적시했던 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지금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제 재판부에서 상당히 낮게 봤다는 거죠. 이 명태균이라는 이 소위 정치 브로커라는 이 사람이 다소 과장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망상가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공천의 대가로 내가 약속받았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그 진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있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또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사실로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굉장히 또
불리한 부분이 명태균 씨의 진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는 달리하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타 재판부에서 신빙성을 대단히 낮게 봤다는 것은 관련된 재판에서도 또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공모관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이 지금 결정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자체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고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그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대납시켰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가 김모 씨와 오세훈 시장의 진술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 진술이 배치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라는 거죠.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가져다 달라라고 직접 요청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이 되게 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조사를 했고 사실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 흔들리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대질 조사가 특검이 벌였던 마지막 조사였던 거죠. 따라서 어제 있었던 재판부의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이 이후에 오 시장에 대한 이 선고 내용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쟁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금품 수수를 한 혐의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샤넬 가방 2점을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 하나를 받았는데 최초에 받은 이 샤넬 가방은 무죄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가방을 2개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도 샤넬 가방 2개 받은 사실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받았던 가방이 2022년 4월 7일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죄. 두 번째 받았던 같은 해 7월 5일에 받았던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설시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4월 7일자 이 백 관련해서는 윤영호 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가 단순히 그동안 도와서 고맙다라든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샤넬백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인정할 만한 청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두 번째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있었는데 4월 말경에 이미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등으로 김건희 씨가 이미 전달받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 또다시 샤넬 가방을 받았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용호 씨와 지금 김건희 씨가 서로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 자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좀 도와달라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청탁 그리고 알선 그 대가로 두 번째 샤넬백을 받았다라는 점은 명확히 인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양형 기준에서 이런 점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일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가중되지 않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를 했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김건희 씨가 일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번의해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의 판결의 양형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징역 2년을 권유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같은 판사의 판결 이유를 좀 보시면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15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16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공직자 신분으로서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 따라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2년을 선고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서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마저도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땐 전부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믿었던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라고 갑자기 진술이 돌아서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유경호 씨 또한 내가 진술을 회유당했고 실제적으로 전달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돌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20%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진지한 반성이 있다라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증거관계상 번의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청렴성의 기준으로 보자면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검찰 고위직의 아내였고 그리고 또 최근까지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컨트롤 타워였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맥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쏟아지자 추가 혼선을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 자체에 주목하면 된다며 관세 합의 이후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7월 30일에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이 조율됐고 10월 말에 합의가 된 만큼 심리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특히 미국 불만은 100%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못 박으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간의 채널이라며 미국의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쿠팡 사태는 물론 국회가 관세 합의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거론했는데 오는 5월 9일에 만료되는 해당 제도의 연장은 없고 예정대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을 매매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큼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 2주 안에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 예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확대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해 중과 제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이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게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의회에서 관련법을 승인할 때까지 25%의 관세를 적용받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디지털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y've introduced new laws on digital services. They haven't done what they needed to do on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so it's hard to continue to hold up our end of the bargain while they have not moved forward swiftly enough on their end. 캐나다에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대미 접촉에 나섭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듣고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오해를 풀 계획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면 어떨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는데 청와대는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어떨지 아이디어도 냈는데 청와대는 즉각 힘을 보탰습니다.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권 문제와 지역, 공공의료 재투자 재원으로서 설탕 부담금의 활용 방안 등을 각 분야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에선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120여 개 국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담배에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가당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 유통하는 이들에게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이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실제 도움을 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소비자 부담 증가와 업계 반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설탕세를 매긴다 치더라도 부과 범위와 세율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인 만큼 당장 설탕세 도입 여부가 결론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깜짝 참전으로 논의의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쌍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 뒤에 회복에 집중해왔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이 내려질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엿새 만의 공개 일정인데 직원과 시민에게 미소를 건네는 등 건강을 일정 부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복귀의 첫 일성은 이재명 정부를 향했습니다. 고물가를 만병의 근원이라 지적하며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펴는 정부를 비판하고 수급 안정 대책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가가 우리 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동훈 전 대표는 친한계 인사와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징계 결정 이후 첫 공식 행보입니다. 징계 상황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당 안팎의 시선은 오늘 장 대표 복귀 뒤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제명안 의결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당내에선 강한 조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차분한 상태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뺄셈 정치는 안 된다며 양측이 만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2달 만에 한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가 마무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당내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의결 시 내홍은 최고조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부른 가운데 김 전 시의원 추가 소환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노리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 현역 선출직의 출마 제안이 당내에서 논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울시 의회 보관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관련 녹취 120여 개가 저장돼 있고 당시 민주당 의원 이름이 최소 7명 이상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화 녹취에는 돈이 오간 정황과 함께 공천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관련 압수수색을 이어간 이후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당시 통화를 한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이와 함께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차명 후원 의혹도 받고 있죠?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인 이름 등을 사용해 현역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주겠다며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생이 설립한 회사 재단 직원과 회원 등에게 돈을 보낸 뒤 잘못 입금했다며 후원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후원 내역을 두고 대가성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로 확대될지가 주목됩니다.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사건 그리고 김병기 의원 수사도 관심이죠? 네, 지난 2021년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돈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이후 1억 3천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강선우 의원에게서 확보한 진술과 관련해 김경 시의원에게도 교차 검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경찰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4가지 의혹으로 각종 의혹으로 수사 중인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소환조사 날짜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은 만큼 조사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쳐야 김 시의원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대법원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어제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어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1,200만 원대의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특히나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교유착 사건 첫 선고에서 법원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판정패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지만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 특검은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징역 1년 8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3대 특검 다른 재판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리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증인신문 일정 등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한 뒤 첫 공판 기일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당시 여야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앞선 첫 준비기일에서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조 전 원장이 인지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어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완전히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검에서 15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그동안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뭔가 건건이 거짓말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마지못해서 사과했었던 거였거든요. 인정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마치 반성했던 것처럼 판사가 묘사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농단이나 뭐 공천 개입 이거 굉장히 현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김건희의 나라다, V0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1심 판결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감정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이었고 특히나 전 판사께서 어제 뭐 이불킥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단이 특검이 구형한 게 과도한 거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구형 15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사실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100번 양보해서 존중하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사실 관련자들이 김건희 씨가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진술했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김건희 씨가 본인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을 거라는 걸 알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만약에 주가 조작의 방조로 기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정매매에 본인의 계좌가 47%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 김건희 씨가 8억 1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은 손실 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죄는 받았지만 사실 녹취록이 다 공개됐잖아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해주라고 했다는. 근데 무죄가 선고된 거는 이 부분은 뭐 100번 양보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그러한 신빙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뇌물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은 더 자숙하고 더 겸손해야죠. 국민 수치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1심 선고였고요. 양측이 항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한국과 잘 협의하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에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뭐 그런 측면이 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그것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저는 미국 측의 태도도 좀 꼬집고 싶은데 본인들이 협상을 할 때 11월까지 대미 투자 협상 법안이 내기만 하면 사실은 뭐 소급 적용해가지고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충실하게 이행을 했거든요. 이미 11월 달에 법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빠르게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빌미를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서로가 그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각국에서 법안이 발의될 때 보통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한국적인 상황은 본인들도 뭐 대사관이 다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 실제 국회 상황들을 다 볼 텐데 이거를 협의한 내용을 뭔가 국가를 협박할 어떤 용도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뭐 미국의 약간 조심성이 전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 부분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뭐 이미자 의원하고 뭐 어제 뭐 논의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어쨌든 국익적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거 공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비준이 먼저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굉장히 유감인 것이 네. 사실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통과 못 시킬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김용범 실장도 인정해야 될 것이 지난 10월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팩트시트, 그냥 MOU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때도 우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면은 공식적인 문서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트럼프의 언제든 심술에 우리가 또 놀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실제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그리고 당시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시한이 정해졌더라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킬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부의 일에 국회가 뒷받침 못 해준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뒷받침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법률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중요한 법률을 제쳐두고 오로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본인들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국회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민주당 탓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공식적인 문서, 공신력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회 비준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네. 물론 헌법 60조에는 조약이 국회 비준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설사 조약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미국 측에 요구를 한다면 왜 공신력 있는 문서가 미국에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국회 탓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론 관세 협상이 파기되면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협조하겠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야당에서 국회 비준을 얘기하는 것은 네. 오히려 발목 잡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MOU 수준의 체결을 한 것인데 이것을 비준으로 나중에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굳이 우리가 경직되게 이것을 판단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EU도 비준을 안 했습니다. 일본도 비준을 안 했어요. 심지어 이걸 같이 협의했었던 미국조차 비준을 안 했습니다. 서로가 비준이라는 건 상호 간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좀 앞으로의 변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미국 측에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세 협상의 주체는 미국에서는 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관세를 정하면 그걸 집행하는 게 미국의 행정부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2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낫지. 네. 지금 비준부터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없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 관련해서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헌법 60조에 정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비준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미 FTA 협상은 조약이기 때문에 비준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백지화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비준의 효과라는 것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문서를 요구한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EU와 일본의 상황은 다른 게 미국과도 다른 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미 특별투자법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러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비준을 설사 안 한다면 민주당에서 왜 손을 놓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협조를 더 구하라는 그런 뜻에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회의 이런 상황 등을 설명하고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중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설탕세를 깜짝 언급을 했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물은 건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설탕세를 도입하자 뭐 이게 아니고 네. 실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좀 타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사각지대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지 또 앞으로 초고령화 이것에 따라서 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을 복지적 차원으로만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위의 인구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국가가 가진 숙제일 겁니다. 네. 근데 2016년에 WHO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이것은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20여 개국이 설탕세 도입을 했는데 제가 2017년도에 그 중동에 가니까요. 거기서도 설탕세라고 해가지고 당 음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의 설탕세를 다 부과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다른 어떤 취약한 곳에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특히나 당 음료를 많이 먹으면 만성 질환에 계속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를 도입함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대통령 말씀은 이것에 대한 논쟁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도 이게 좀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다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이견들이 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 그것이 곧바로 추진되지는 않겠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역시도 만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고 또 앞으로 공공 의료가 필요한 지역 그런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논의의 수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논의를 좀 무리 있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을 했고 117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부터 우려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올해 국가 예산이 800조 가까이 돼요. 그다음 내년에는 800조 넘어서서 900조, 1000조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GDP 규모가 이제 2,500조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제는 국가 채무도 50% 이상을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신 다음에 이런 논의를 국민 건강과 결부지어서 건전하게 논의하자 그러면 야당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얘기는 빼고 오로지 국민 건강을 핑계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전가가 됩니다. 뭐냐면은 설탕세는 하나의 원료의 가격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의 최종 재화 가격에 전가가 돼요. 그렇다면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의 요인이 좌우되고 저소득층은 더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장하는 조세에 있어서 역진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조세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솔직한 고백을 하신 다음에 정말 국세청, 기재부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단식 투쟁 후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를 오전에 주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이루어질까 여부가 관심이거든요. 오늘 할까요? 어제 장동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사실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렸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고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나서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공멸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당내 당원들도 그 지지층이 있어요. 네. 만약에 제명이 현실로 갔을 때 물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제가 백의 종군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과연 투표장에 나올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선거는 정말 공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얘기했는 장동혁 대표가 더 큰 틀에서 숲을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늦은 게 아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다시 한번 장고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을 하든 뭐 하지 않든 어쨌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후폭풍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네. 보수 정당이 자유와 공화, 최근에도 뭐 이름을 당명을 바꾼다고 하면서 여러 공모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유와 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명에도 아마 그게 들어갈 가능성도 전 있어 보이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이 표현의 자유 속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글을 썼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뭐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절대 지존을 수령님을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 뭐 억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징계받았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수위가 세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절대 지존을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명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지금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왔는데 오늘조차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한 장동혁 대표로 남을 것 같고요.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게 본인이 당대표 나올 때 이미 윤호개인 팀과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네. 전 대표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뭐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도부의 어쨌든 제명 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분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당대표 지낼 때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겼던 그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당무감사위에서 제안한 그러한 징계안보다 더 센 징계안을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를 했고 그래서 본인의 네. 행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행보를 채택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사 제명이 단계로 오더라도 본인은 백의종군해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임 의장을 지명해 기준금리를 크게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업률은 안정 조짐을 보였고 경제활동이 탄탄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3.5에서 3.75%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 의원 10명은 동결에 찬성했고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Having lowered our policy rate by 75 basis points over the course of our previous 3 meetings,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both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다만 후반기에 추가적인 목표금리 범위 조정의 시기와 폭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유지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후임 의장에게 정치와 거리를 두라고 조언할 것이라며 차기 의장을 통해 금리를 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Jerome, too late, pal. He wants to keep rates as high as possible. Despite that, we've driven rates down. Well, we have a great Fed chairman. I think we're going to have one. I'll announce it pretty soon. You'll see rates come down a lot. 월가에선 경제 지표 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없지만 새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해 금리 인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차기 의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시장에 확신을 주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금리 인하 압박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 결국 내년에는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떤지 증시 개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해 5,170선으로 올라섰는데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마감을 했었죠.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16만 전자에 또 SK하이닉스는 84만 원까지 오르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공개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자, 우리 증시 또 한 번 반도체를 앞세워서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1.4% 오른 5,243.42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개장 상황은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최근 훈풍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1,130포인트에 올라섰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76% 오른 1,153.43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20원 넘게 급락을 했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지금 7.1원이 오른 채로 개장을 했습니다. 1,429.6원에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로저스 쿠팡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로저스 대표가 곧바로 출석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적절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의 끝자락에서 추위가 또 한 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랭질환과 동파사고 등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일치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시료 습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큰데다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된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이미 내린 눈비가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